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투표날이 다가올수록 그런데 여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유세 현장의 박영선 후보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 다 강북도심에 몰려있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에 가서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입니다, 여러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에 20평이면 2억인데. 부동산 이슈 끝난 줄 알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에서 또 나옵니다. 이도훈 의원님. 오늘 유세 현장에서 박영선 후보가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20평 아파트 2억 원에 하겠다.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놨는데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거리를 두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다.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첫째는 지금 박 후보가 얘기하는 저 아파트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토지 임대부 방식 거의 같은 건데 그때도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나중에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생각할 때 거주의 목적이 있고 이제 투자의 목적이 있는데 거주 면에서 봐도 다른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이렇게 썩 뛰어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측면, 투자의 측면에서 봐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예. 두 번째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20평에 2억 원이면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사실 아파트 가격의 상당 부분은 토지에 관련된 거고 실제로 건물 내부를 짓는 데는 1,000만 원 이하면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수준, 한 500만 원 정도면 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싼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돼. 좀 어디서 들어봤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봐서 되는데 강남 살 필요 없어. 박 후보가 뭔데? 정 실장이 뭔데? 우리 청년이나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 보고 강남 가서 살라 말라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한 문제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준엄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오전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촛불 초심까지 언급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그리고 청년과 신혼세대에 안심대출을 하고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을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꽤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원장도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대권 가도에 아주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성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냐는 거죠.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 비롯해서 박영선 후보도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개선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참여정부 때부터 이 진보 진영의 부동산 정책 정신전 지주인 김수현 전 실장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알맹이가 없는 사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반성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미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부동산 관련해서 지난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재산세 인하하는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청와대의 반대로 여전히 6억 원의 그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말을 믿었다가 선거 끝나고 그 말이 공수표로 돌아가는 걸 불과 1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0년 모기지가 되었건 정책 전환이 되었건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라면 최소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협의된 결과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홍익표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청와대 관계자 누구를 만났나요? 기재부나 국토부 누구를 만났나요? 아무런 당정청 회의 결과 없이 그냥 급하니까 본인들이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메시지로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거 믿어줬다가는 지난 총선 끝나고 재산세 인하 쏙 들어간 것처럼 이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 실현될지 담보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수근 변호사님, 제가 장현철 평론가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선거용이든 선거용이 아니든 좋으면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일 텐데 실제로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더라도 이렇게 선거 앞두고 정책을 쏟아내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진 않을까 모르겠어요.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실은 좀 있으려고 했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죽으면서 갑자기 부동산만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라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는데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35%, 독일도 40%, 터키 같은 경우는 70%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있었거든요. 집값 오르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저금리와 현금 유동성 때문에 급격히 오른 측면이 있어요. 이런 측면 때문에 종부세라든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다운시켜주는 것이 잘못해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 정책적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봐 그런 측면에서 저번 총선 이후에 종부세를 내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측면들이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정책의 어느 정도 일부 변화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 실은 싱가포르 모델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굉장히 불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공공주택에 국민들이 80%가 살고 있고 자가보유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떤 해외 사례든가 정책들에 비춰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도 별로 없잖아요, 토지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좀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당이 이른바 부동산 고해성사를 내놓으면서 박영선 후보, 민주당 당 지도부 부동산 민심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와 여론조사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장현철 평론가님. 처음에 만나볼 여론조사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아니라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인데 이게 지금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근데 당선 가능성은 왜 두 배나 차이 나는지 이걸 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선 가능성이 일반 지지율과 아주 동떨어진 결과는 아니에요. 보통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결과를 보고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여론조사 이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정도 스코어는 아닐 거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낮게 나오다 보니 여권의 지지층이 이거 내가 투표해봤자 어차피 지는 거 아닌가 하고 포기하고 투표장에 안 가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 또 보수 유권자들이나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중도층 유권자들이 내가 안 나가도 어차피 이기겠네. 이 마음으로 투표를 안 할까 봐 우려를 하는 것인데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조금 낮다는 걸 감안해 보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지표가 좋게 나와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든 집토끼들, 민주당의 조직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다 결집시켜야 승산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지정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금지 이전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추세를 보여야 지지층이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주일 동안 투표 독려 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나온 여러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추격이나 반전의 기세가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남은 일주일 비공표 기간 동안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돌파할지 현재로서는 난관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좀 다채롭게 당선 가능성을 한번 봤고요. 다음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볼 텐데 추세를 봤어요.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이틀 전과 3일 전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46대 25였던 3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 결과인데, 아니 넷째 주죠. 마지막 주에서는 60대 32가 나왔습니다. 이동현 의원. 네네. 글쎄요, 이게 토론도 거치고 하면은 또 지지층이 결집할 텐데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의 추세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일관된 흐름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부동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야당 후보가 지지율이 50%를 넘거나 50% 가까이 되고 또 여당 후보의 격차가 20% 안팎으로 나면은 사실 일주일 안에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특히 아까 잠깐 얘기한 당선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당선 가능성이 진심을 표현하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당 지지하는 후보가 B당 후보 지지한다고 말은 못하는데 B당 후보가 이길 거다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그게 60%가 넘으니까 62.1%니까 이미 진보 진영에서도 이번 선거는 어렵겠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바뀔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럼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선거의 과정이라든지 이번 선거의 흐름을 볼 때 여당이 이 결과를 일주일 안에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이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벌어졌는데 그래도 선거에서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현장 체감이나 혹은 여당의 추격이 매섭지 못하다는 게 현장에서 느껴진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예,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면 실제로 밑바닥의 흐름 자체가 선거가 상당한 격차로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 이상을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동훈 의원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관망했거나 무당파로 남아있던 유권자층이 이제는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박영순 후보도 조금씩 결집이 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결집 플러스 중도층이 대거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당선 가능성조차도 이제 높게 나오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갖는 신호는 이제 결정하지 않고 있는 무당파와 관망파들이 사라지고 계속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세에는 이제 저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바닥 민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저도 현장에 있으니까 돌아다녀 보면 젊은 층의 반응이 제가 1년 전에 똑같은 선거를 치러왔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젊은 층의 반응하고 1년 후인 지금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젊은 층의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의 격차 그리고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로서의 오세훈 후보에게 여론조사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김근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판세가 좀 다소 기울어진 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건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오늘 또다시 부산으로 달려갔는데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 제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삼는 박형준, 오세훈 후보의 오만과 이중성에 대해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이 화가 납니까? 화가 나야 될 사람은 우리 국민들,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서울 시민, 부산 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합니다. 과거 정권 탓을 합니다. 언론 탓을 합니다. 여전히 유체이탈헌법으로 남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이 부산을 찾아서 박형준 후보 지원 유세를 했더라고요. 빨간 점퍼를 입고. 근데 이승윤 변호사님,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도 보면 이제 3일 전과 이틀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 김영춘 후보 32.1%, 박형준 후보 51.1%인데 결국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건 부산도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 이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민심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부동산은 폭등을 했고 부동산을 가지지 못하시는 또 젊은 2030 세대들은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는 LH 사태 속에서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짓말 논란이 크잖아요. 예. 실제 뭐 내곡동에 가본 적도 없다. 또 내곡동 토지가 있는 줄도 모른다. 관여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실은 그것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거짓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LH 사태 문제를 지금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현 정부가 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LH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하고 파헤쳐서 처벌하고 부정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빨리 공급 대책 측면에서 공급을 더 늘려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 새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도 알려진 것처럼 금지가 되기 때문에 판세를 뒤바꿀 시간은 비교적 그리 많지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각 후보들 본인들의 약점을 이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고 있는데 계속 마차만 고집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도시는 낙오됩니다. 지금 20, 30대의 그 표심을 파고들겠다고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선거 전략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얄팍한 것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거의 뭐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또 장모님대로 펄펄 뛰시다가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전화해서 걱정하시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온 집안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 논란을 빚었던 그 무인 슈퍼 논란과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을 빚은 이제 내곡동 처갓당 의혹에 대해서 각자 해명을 한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모레부터 사전 투표면 이게 그 후보들마다 본인 지지율 결집이라든지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판세를 뒤바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일단 모레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요일에 이제 본선거 투표일이 남아있는데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네거티브는 이미 다 나오지 않았겠느냐. 남은 일주일 안에 또는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틀 안에 추가적인 네거티브나 뭔가 결정적인 판세를 뒤집을 만한 증거들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고 다만 언제나 선거 막판에는 막말이 많은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말조심 경계령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여러 지표상으로 조금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이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반대로 추격을 해야 되는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오세훈 후보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서 강하게 언어의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다가 자칫 이럴 때 실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겸허히 이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런 자세가 두 캠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마지막 공표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오늘 민주당의 부동산 반성문 얘기까지 이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